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요즘은 집 한 채만 물려받아도 세금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상속세가 중산층도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이 됐습니다. 1950년 상속세법을 만든 이후 75년 동안 바뀌지 않은 세금 체계 때문인데요. 이렇다 보니 상속세가 세대 간 자산 이전을 가로막아 경제 활력까지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정부가 개편안을 내놨는데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대신 상속받는 사람 개개인별로 각자가 받는 만큼 따로 세금을 낸다는 게 핵심입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가 정부 안을 정리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상속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금처럼 상속재산 전체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에서 각자 물려받은 대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인 만큼 n분의 1로 내게 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도입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처럼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를 유지하고 있는 곳은 미국과 영국, 덴마크 등 4개국에 불과합니다. 좀 글로벌 스탠더드에 가까운 하나의 제도 중에 하나로서 계속해서 이쪽으로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과 요구들이 많이 있었고요. 공제 한도도 확대됩니다. 전체 상속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는 일괄 공제를 없애는 대신 그동안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립니다. 배우자는 전액 공제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은 20억 원을 물려받으면 배우자가 10억 원, 두 자녀가 각각 5억 원씩 받을 경우 상속세로 1억 3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정부 안대로라면 배우자 공제 10억 원, 자녀 공제 5억 원씩이 적용돼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구조인데다 위장 분할 우려도 있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늘립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상속세 개편안을 내놓은 만큼 여야가 이번 기회에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합의점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앞서 여야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같은 세 부담 완화에 뜻을 모았습니다.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수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안을 두고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면서 논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속세 개정 논의는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당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을 수용하며 물꼬는 일단 트인 상황입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 요거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까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여야는 상속 시 전체 재산에서 세금 부과를 차감해주는 일괄 공제액 상향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올리자는 민주당과 10억까지 올리자는 국민의힘이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10%포인트 내리자는 여당 주장에 대해선 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국내 1위 가구업체인 한샘, 밀폐 용기의 대명사였던 락앤락 등도 상속 증여세 이슈로 경영권이 사모펀드 등에 넘어갔습니다. 여야는 다음 주 기재위 소위를 열고 합의된 부분부터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민주당이 오늘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안을 두고 또다시 부자를 위한 감세라며 반발한 게 협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50억 원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유산취득세 도입에 따른 혜택이 없습니다. 그 이상 고액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 유산취득세 혜택을 보게 됩니다. 국민의힘은 상세 법안 내용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며 야당이 상속세 개정 논의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등을 담은 정부안을 구체화해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데 탄핵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여야 협상 과정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탄핵 심판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래는 안타깝게도 사상자가 발생했었죠. 그때보다 국론 분열이 더 심하다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 경찰과 지자체도 철저하게 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태영 기자, 그곳 분위기가 상당히 살벌하다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그렇습니까? 네, 밤 시간이지만 헌법재판소 앞은 여전히 긴장된 분위기입니다. 연일 탄핵 찬반 집회가 벌어지고 있고 유튜버들까지 가세하면서 바리케이트가 설치된 상황인데요. 경찰이 설치한 바리케이트로부터 약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는 시위대가 태극기와 응원봉을 흔들면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헌재를 둘러싸고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측은 재판관들을 한 명씩 호명하며 압박했고 정계선, 정정민,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탄핵 촉구 집회에서도 거친 구호가 이어졌습니다. 내란 속에 풀어준 법원과 검찰을 괴탈한다! 연일 시위가 이어지면서 주변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아이들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다칠까봐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노출되니까 언어적 폭력적인 상황이나 그런 거에 노출되니까 결국 선고 당일엔 주변 11개 학교가 휴교하기로 했고 종로구청은 반경 1km 이내 노점에 휴업을 요청했습니다. 자칫 노점에 있는 가스통 등이 폭력 집회에 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극렬 지지자들의 분신 시도에 대비해 소화기와 소방포 등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 자정부터는 헌재 주변 1.8km 반경에 드론 비행이 금지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린 헌법재판관들의 평이 오늘도 이어졌다고 합니다. 내용이 철저히 감춰지다 보니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안을 유지하고 있는 건지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일과 시간에 수시로 평의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이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법 34조에 따라 관련 내용은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집니다. 평의가 열리는 회의장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돼 있고 매일 새로 점검합니다. 회의장 앞은 경호 인력 대여섯 명이 지키고 있고 회의장이 있는 층 전체가 폐쇄돼 외부인은 아예 출입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자료도 연구관에게 부탁하지 않고 직접 본인이 들고 갑니다. 재판관들은 외부인 만남을 자제하고 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기가 어떤 얘기를 한 것이 밖으로 나갔을 것을 염려하면은 사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나 결정을 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찬반 양쪽이 헌재를 압박하다 보니 재판관들은 출퇴근길에 경찰의 밀착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일반인의 청사견학과 별관에 있는 도서관 이용까지 중단한 상태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소수 의견 공개 여부를 두고 평의에서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 당일 구내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며 최종 평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모든 관심이 헌법재판소에 쏠려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닌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을 내리는 최종 투표, 이른바 평결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혜리 기자가 미리 살펴봤습니다. 헌법재판소 평결은 탄핵 인용, 기각 혹은 각하를 결정하는 최종 절차입니다. 주심인 정영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힙니다. 그다음 최근 임명된 순서대로 정계선, 조한창, 김복형, 정정미, 김형두, 이미선 재판관, 마지막으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입장을 얘기합니다. 재판관들은 수차례 평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확인한 상태에서 각자 잠정 결론을 갖고 평결에 들어갑니다. 평결에 들어간 뒤 의견을 바꿀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평의 때 다 얘기한 거고 마지막 평결할 때는 순서대로 나는 최종적으로 뭡니다. 이걸 하는 거니까 순서에 따라가면 영향받아가 그래 하고 안 하고 보통은 다 결심이 돼 있는 거지. 보완을 위해 탄핵 인용 기각 결정문을 다 준비했다가 평결 이후 결론에 맞는 최종 결정문을 채택하고 재판관들이 서명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선고일 당일 아침에 평결이 이루어졌습니다.
현 정부 들어 선고가 이루어진 탄핵 심판은 4건인데 모두 기각됐습니다. 다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이, 안동환 검사 땐 문영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석방 이후 참모진과 여당 지도부를 제외하고는 외부 접촉을 자제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계엄 선포 이후 빚어졌던 각종 혼란상을 우려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여러 잘못들이 바로잡혔으면 하는 바람을 주변에 언급했다고 합니다. 조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석방 닷새째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여권 인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것 외엔 별다른 메시지 없이 관저에 칩거 중입니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자신만 생각한다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목소리를 낼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사회적 혼란을 원치 않기 때문에 침묵을 지키는 거라고 전했습니다. 다수의 여권 관계자와 일부 지지자들도 윤 대통령 측에 지금 상황으론 대통령의 메시지가 헌법재판소나 여론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고 조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상황보단 여러 잘못된 문제들이 바로잡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이루는데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거대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재판 중인 법원에 말도 못하고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에 면죄부를 주면서 검찰만 비난하고 헌재를 압박하려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거대 야당의 지휘하에 대통령 내란물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에게 현안 업무 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릴 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정치권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장외로 나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데 절반이 넘는 당 소속 의원들이 동참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탄원서도 냈습니다.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던 지도부의 다짐이 무색해진 모습인데요.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너무나 멋진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탄핵 각하 손팻말을 든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 앉아 있습니다. 윤상현, 강승규 의원이 시작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받은 건데 당 소속 의원 60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장외 투쟁은 없다던 당 지도부 입장과는 달리 다수의 의원들이 장외로 나선 셈입니다. 또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에는 의원 82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구속 취소 과정에서 나타난 이 적법 절차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지도부는 탄원서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지만 정치적 의사표시라고 했습니다.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이래요. 이런 것이 진짜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국민의힘 소속 이철우 경북지사는 SNS에 탄핵 심판 각하를 기원하기 위해 윤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자는 글을 올렸다가 비난 여론을 의식해 삭제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입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건 삼권 분립에 반한다며 광장이 아닌 국회로 돌아와 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민주당은 단식과 삭발, 천막 농성에 이어 이번엔 현역 의원 100여 명이 거리 투쟁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며 여의도 국회부터 헌법재판소 인근 광화문까지 단체로 행진을 했는데 내일은 차도까지 막고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야당 상황은 황정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운동화를 신은 민주당 의원 100여 명이 국회 본청 앞에 모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며 광화문까지 걷는 도보 행진에 나선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정의를 미루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2시간 반 동안 약 9km가량을 걸었습니다. 내란 종식을 위한 투쟁 거점을 여의도에서 광화문으로 옮기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설명입니다. 사전 신고를 한 내일 집회는 차량을 통제하고 진행할 예정이어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선 의원 47명과 삼선 의원 31명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이 정의를 외면하면
그 순간 법이 아니라 독재자의 칼이 될 뿐입니다. 당내 일각에선 의원직 총사퇴 제안까지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을 그대로 두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입니다. 긴급 회견을 연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우 의장 측은 최 대행 탄핵 추진과 관련된 질문에 검토 사실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는데 이후 다음 스텝에 대한 여러 검토란 취지로 탄핵 검토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 암살 계획 제보가 있었다며 방탄복 착용과 경찰 보호 조치 요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온라인 글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신경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에게 발송된 문자입니다. 정보사 장교 출신으로부터 들어온 제보라며 정보사 특임대를 뜻하는 HID와 특전사 707 특임단을 전역한 오비 의원들이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이 있으니 당분간 노출이 안 되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보는 것은 테러를 시도하려는 주체,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려는 도구, 이런 것들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 저도 어제 저녁에 그 문자를 받았어요. 너도 조심해라, 나서지 마라, 이런 게 왔는데. 행안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자신이 보내지 않았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제보자가 누군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틀 전 이 대표 지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이 대표에게 방탄복을 입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 흉기로 테러하겠다는 온라인 글이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정신 차리지 못하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협박글이 올라왔습니다. 온라인상 양쪽 대표님들한테 협박하고 이런 것들이 꽤 사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청 공공범죄 수사대나 본청 사이버 수사대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지금 수사에 지금 착수하고 있습니다. 정치인 테러 시도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제보 신빙성도 면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선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무장관 대행과 법원 행정처장이 엇갈린 의견을 냈습니다. 법무장관 대행은 법원 결정이 부당하지만 즉시 항고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한 반면 법원 행정처장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서로 입장이 바뀐 듯도 합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대통령을 체포하면서 영장 쇼핑 의혹까지 자초했다며 오동훈 공수처장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공수처장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사퇴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의 업무 집행에 적법 절차 위반한 점이 전혀 없습니다. 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느냐고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김 대행은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즉시 항고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은 부당합니다. 근데 즉시 항고하면 위헌입니다. 판사도 됐다가 헌재 재판관도 됐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요. 반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 결정이 가장 엄격한 입장을 취한 걸로 본다면서도 7일 내인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 재판부에서는 상급심의 판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좀 논란이 해소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스스로 밝혔고 판단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천 처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검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오는 19일 열리는 긴급 현안 질의 때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안을 야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내부 기류는 물론 선고 일정까지 하나도 명확한 게 없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최근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전과 상당히 달라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엔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뉴스 더 코너에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민주당은 줄곧 윤 대통령 구속 취소하고 탄핵 심판 별개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헌재를 향해서 공세를 취하는 걸 보면 좀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 그러죠? 네, 무엇보다 윤 대통령 석방이라는 돌발 변수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부에선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봤다는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지금이라도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론이 득세하게 된 배경입니다. 네, 근데 물론 예측이긴 합니다만 탄핵 심판 인용이냐 기각이냐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전망 좀 달라진 겁니까?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8대0 인용 가능성을 100% 자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직자들은 물론 일부 의원들도 사석에서 취재기자들에게 헌재 결정에 대한 전망을 물어보는 등 최근 들어 부쩍 신경을 쓰는 건 분명합니다. 특히 구속 취소가 헌재 판단과는 별개라고는 하지만요.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일부 재판관들에겐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의 심리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돼 있었다면 탄핵을 기각이나 각하하더라도 업무 복귀가 어려우니 실익이 없었을 텐데 석방이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네. 근데 오늘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었죠. 챗 GPT에 물어봤더니 각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AI는 이전에 어떤 대화를 나눴고 또 어떤 피드백을 줬느냐에 따라서 그 대답이 달라집니다. 박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물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같은 방식으로 제가 물었을 때는 각하가 아닌 기각 가능성이 높다는 좀 다른 답이 나왔습니다. 네, 물론 인용된다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재판관 각자의 생각과 판단까지 어떻게 AI가 가늠하겠습니까? 그만큼 선고 결과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높다 이 정도로만 보면 되겠군요. 자, 근데 이 대표가 오늘 26일이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총력투쟁의 이유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헌재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조기 대선 일정이 이 대표 최종심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대표가 선거법 2심 선고를 2주 앞두고 두 번째 위헌법률심판 재청 신청을 한 걸 두고도 여권에선 재판 지연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제기한 첫 번째 재청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대표가 오늘 비명계 인사들과 함께 만났죠. 단체로 만났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당내 인사와 검찰이 짜고 한 거라고 말해서 비명계 반발을 불렀었는데요. 윤 대통령 석방으로 민주당이 총력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비명계 입장에선 이 대표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대통령 파면을 위한 단일 대우가 중요한 시점에 내부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입장에선 공동 전선을 강조하면서 소위 내통 논란을 수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인데요. 오늘 비명계 인사 중 일부가 불참한 것도 이런 역학관계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상당히 정치권 내에선 변곡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헌재 판단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모두 우리 국민들 모두도 또 승복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차분히 지켜봐야 할 시점인 것 같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봄의 불청객 황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현지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몰아쳤는데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황사는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를 덮치고 있습니다. 먼저 중국 상황을 신은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차창 밖이 온통 뿌였습니다. 天哪天哪全是沙子这根本就没法走 건물 사이로 모래구름이 거대한 장벽처럼 들이웁니다. 신장자치구와 내몽골 등 중국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올해 첫 황사가 발생했습니다. 강한 모래폭풍은 그제부터 시작돼 오늘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인접 지역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수도 베이징 등에도 한때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SNS에는 황사를 동반한 강풍 영상과 함께 봄에 모래를 먹고 싶으면 북쪽으로 오라는 자주 섞인 문구가 공유됐습니다. 현지 당국은 바람이 덜 부는 방향으로 운전하고 축사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우리나라도 온종일 뿌연 하늘이었습니다. 며칠째 미세먼지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오후엔 중국발 황사까지 밀려들었습니다. 황사는 서해안에 먼저 상륙했고 밤사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내일은 꼭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기상항공기 나라호가 촬영한 경기 서해안입니다. 마치 구름이 땅으로 내려온 듯 사방이 뿌였습니다. 서울 북악산에 온 관광객들은 헛걸음을 한 기분입니다. 원래는 남산을 모시고 가려고 그랬거든요. 외국인분들을. 여기도 뭐 별로 그렇게 멀리 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실망스럽네요, 날씨가. 대기 정체까지 겹치며 미세먼지는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며칠째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흐린 가운데 내일은 중국발 황사가 전국을 뒤덮으며 대기질은 더 나빠질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오후 5시를 기해 인천과 세종, 충북과 충남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내일 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 서울 등 나머지 지역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중국 북동부에서 추가로 발원한 황사는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13일 목요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올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높겠고 나쁨 일수는 더 많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48살 명재환입니다. 경찰은 명 씨가 가정과 직장에서 쌓인 불만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하늘색 모자를 쓴 중년 여성이 경찰에 이끌려 나옵니다. 지난달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서 8살 김하늘 양을 유인해 무참히 살해한 여교사 48살 명재환입니다. 피해자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신상공개심의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범죄의 잔혹성과 재범 방지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명 씨의 얼굴을 확인한 학부모들은 충격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약간 섬뜩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또 이런 범죄들이 또 다음에 일어나지 않게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찰은 명 씨가 가정 불화와 학교에서 쌓인 불만 등을 분노로 표출하며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알았던 정신질환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범행 약 일주일 전부터 살인 기사와 흉기를 검색하는 등 누군가를 살해하려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집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을 했고 재판 과정에서 입증될 거라고 믿습니다. 경찰은 명재환에게 법정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강원도 영월의 한 국도에서 연쇄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사고 수습을 돕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함께 돕던 50대 남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비상등을 켠 차량들이 도로 위에 줄지어 멈춰서 있습니다. 갓길엔 1톤 화물차에 후미를 받친 승용차가 연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나서도 도로와 차량들이 계속해 비상등을 켠 채 서 있고 차로를 바꾸는 차량 옆 도로에는 누군가 쓰러져 있습니다. 이 남성은 68살 정모 씨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의 차에서 내려 승용차에 불을 끄다 뒤따르던 SUV 차량에 지어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정 씨와 함께 사고 수습을 돕던 50대 남성도 사고를 당해 다리를 다쳤습니다. 화재 사고를 목격하고 우측에 차를 세워놓고 걸어와서 구조 중에 이제 다친 것 같더라고요. 못 본 거죠, 뭐. 나머지 한 분은 완전히 초눈입니다, 초눈. 불이 난 승용차 운전자 60살 이모 씨도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이렇게 차량이 불탄 흔적과 바퀴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화물차와 SUV 운전자를 모두 입건하고 과속이나 운전 부주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광주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충전 중이던 캠핑용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아파트 1층이 시뻘건 불길로 가득 차 있고 희뿌연 연기는 윗세대로 끝없이 올라갑니다. 문을 닫을까? 닫아도 문제야. 아니, 닫아도 문제야. 불은 출동한 소방이 13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1층 세대 집기는 모두 불에 타 잿더미가 됐습니다. 아파트 외벽의 검은 그을음은 10층 높이까지 번졌습니다. 불과 함께 연기가 치솟자 대부분 잠을 자고 있던 같은 동 주민 50여 명이 놀라 대피했습니다. 다른 주민 50여 명은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빠져나왔는데 한 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난 세대 주민 3명도 대피하다 철과상을 입었습니다. 주민들은 전자기기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고 전했습니다. 가스 폭발하는 팡 소리가 아니고 퍼벅 소리가 났기 때문에 전기계통에서 합선 쪽으로 이제 추정을 했어요. 소방과 경찰 등 합동 감식반은 불에 탄 캠핑용 배터리를 수거해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국가수라든가 이런 증거를 이제 보낸다고 대부분 과충전을 이제 하지 말라고 당부도 드리고. 소방당국은 다른 화재 원인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이후 항공사들이 보조 배터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팩에 넣어서 승객들이 직접 가지고 탑승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방당국이 화재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되는지 실험해봤습니다. 그 결과를 하동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발생한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기내 선반에 있던 보조 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되자 각 항공사들은 보조 배터리를 승객들이 직접 가지고 탑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 전자담배는 기내 선반이 아니라 손님께서 그러면 직접 소지하고 탑승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등에서는 유리 섬유로 만든 보조 배터리 방화팩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확산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을까? 방화팩 안에 보조 배터리를 넣고 가열하자 107도가 넘어가면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금세 불이 붙습니다. 반면 소방관 방호복에 쓰이는 소재로 만든 방화팩은 270도의 온도에서도 연기만 날 뿐 불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조 배터리가 열폭주에 방화복으로 만든 가방 안은 검게 그을렸지만 겉은 멀쩡합니다. 방화복, 즉 아라미드 재질이 여기에 보조 배터리가 열폭주가 일어났을 때에도 하염이 외부로 이제 분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리튬이온 배터리는 300kg이 넘는 압력을 받아도 순식간에 폭발하면서 불이 납니다. 재작년 전국에서 발생한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는 572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효과가 공식 검증된 방화팩은 없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정부가 내건 의대생 복귀 시한이 2주 정도 남았습니다.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재적 처리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내는 의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의대 4곳 중 1곳 꼴인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본과 1, 2학년 수업이 이루어지는 서울대 의대 학생관 앞을 의대생들이 지나다닙니다. 빈자리가 많은 강의실이지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가시면 30분 왔다고. 1원이 교육하면 더 가시면 30분이죠. 정부와 의대가 약속한 의대생 전원 복귀 시한은 이달 말.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5,058명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서울시내 의대 8곳을 비롯해 차의과대, 인하대, 부산대 등 전국 10여 개의 의대가 이달 말까지 복귀를 안 하면 재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상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의대 4곳 중 1곳입니다. 어제 한 1시 한 45분쯤에 메일로 연락을 드린 것 같고 아마 재적 처리가 될 것 같기는. 정부가 의료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를 사실상 들어준 만큼 의료계 역시 집단 행동의 명분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직은 학생들 설득에 공을 들이는 나머지 의대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달라진 분위기에 의료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일부 의대생 커뮤니티엔 수강 신청 정정 기간을 활용해 재적을 피할 수 있다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박단 전공의 대표는 의대 학장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찍소리도 못하고 학생들을 협박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치매 환자도 내년에 100만 명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더 우려스러운 건 연간 최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돌봄 비용입니다. 해법은 없는지 임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경쾌한 노래에 맞춰 소고를 두드립니다. 색연필로 꽃에 알록달록 색깔도 입힙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증 치매 환자 예술치료 프로그램입니다. 집에만 계시게 되면은 치매가 계속적으로 진행돼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실 수 있거든요. 올해 국내 치매 환자는 97만 명. 65세 이상 인구 10명 가운데 1명꼴인데 내년엔 100만 명을 넘기고 2044년엔 200만 명에 달할 거라고 정부가 내다봤습니다. 치매 환자는 물론 가족도 고통스럽습니다. 특히 환자를 돌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 문제가 큽니다. 3년 사이에 5번 입원하셨거든요. 근데 간병비가 하루에 15만 원씩 들어가니까 저기라고요. 치매 환자 1명의 1년간 들어가는 돌봄과 의료 비용은 자택의 경우 평균 1,700만 원, 요양병원 등 입원 시엔 3,100만 원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들은 도움을 호소합니다. 제가 건강해야 또 그 에너지가 엄마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그리고 지식 알려주시고 이때는 이렇게 대하라는 거를. 정부는 현재 256곳인 치매 안심센터의 기능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홈플러스가 갑작스럽게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간 뒤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자영업자들은 판매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폐업 위기에 몰렸고 채권 투자자들은 투자금 손실 위기에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홈플러스 매장.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한산합니다. 이곳에 입점해 있는 자영업자들은 이미 판매한 대금도 제대로 받지 못할까 더 걱정입니다. 홈플러스에 입점한 업체들은 약 8천여 개. 이 중 상당수 업체들이 1, 2월 판매 대금을 아직 정산받지 못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를 우선순위로 해 금일 기준 약 1,000개 입점업체를 포함한 모든 상거래 채권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채권을 구입한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빠졌습니다. 홈플러스는 카드 대금 채권을 기초로 약 4천억 원의 전자 단기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 중 약 3천억 원이 개인에게 팔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9억을 투자했어요. 여기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거는 전혀 안내가 없죠. 금융감독원은 개인에게 판매된 홈플러스 어음 채권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채권 발행을 주관한 증권사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 제품 가격은 관세 때문에 사실상 25%가 올랐습니다. 수출 계약이 무산되고 생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미국 측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요구하는 등 다른 방식의 압박도 시도하고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피해가 점점 커질 걸로 보입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톤당 90만 원 선에 미국으로 수출되던 국산 후판. 우리 시간 오늘 오후 1시 1분 이후 미국 항구에 도착한 물량부터는 가격이 112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쿼터제를 통해 연간 263만 톤까지 무관세로 수출해온 우리 기업들도 예외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연 9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3천억 원 늘어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물량 거래가 연기되거나 협상이 불발되는 등 기업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500만 불 정도가 미국 쪽에 좀 계약을 좀 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발생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스톱을 시킨 거죠.
관세 부과 대상에 볼트와 너트 등 253개 파생 상품까지 포함됩니다. 더 이상 방치해서는 국내에서 볼트너트 생산을 더 이상 할 수 없을까 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부는 수출 기업 지원과 협상 등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교섭 본부장도 곧 방미길에 올라 미국 정부의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하지만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을 요구하는 등 관세를 무기로 한 미국의 통상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30일 휴전에 전격적으로 합의하면서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러시아가 동의하느냐인데 미국은 휴전 합의를 따르라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 압박, 대상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악관 파국 후 12일 만에 마주 앉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종전협상 대표단이 즉각적인 30일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안을 받아들이면서 미국은 군사 지원과 정보 공유를 즉시 재개했습니다. And I think today Ukraine has taken a concrete step in that regard. We hope the Russians will reciprocate. 회담에선 젤렌스키 대통령이 간절히 요구해온 우크라이나의 장기적인 안보 보장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양측은 불발됐던 광물 협정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다시 백악관으로 초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Я хочу подякувати президенту Трампу за конструктивність розмови наших команд. 이제 공은 러시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동안 잠정적 휴전에 반대해온 러시아는 휴전은 외부의 합의가 아닌 러시아 내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직접 푸틴 대통령과 대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I'll talk to Vladimir Putin. Yeah, I want to get. Look, that's the other. It takes two to tango, as they say, right? So hopefully he'll also agree. And 최근 대대적인 공세로 쿠르스크 탈환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러시아가 휴전안에 동의할지 푸틴 대통령의 결정만 남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북한은 대량 살상 무기를 지하 갱도나 비밀 시설에 숨겨두고 있는데 한미 양국이 이를 제거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보행 로봇을 비롯해 우리 군의 무인 전투 체계가 총동원됐습니다. 차정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정찰 드론이 적 기지를 발견하자 기관총으로 무장한 무인 차량이 앞장섭니다. 화생방 탐지 결과 적의 대량 살상 무기 시설로 확인됐고 장병들은 방사능과 생화학 물질 오염에 대비해 방독면과 보호의를 착용합니다. 소총 사격 드론은 건물 외부에서 숨어있는 적을 찾아 소탕합니다. 이곳은 적 살상 무기 관련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3층입니다. 이 적군의 경비가 굉장히 삼엄한데 이 침투에는 다족 보행 로봇이 선두에 나섭니다. 실시간 영상 전송이 가능한 정찰 카메라에다 네 다리로 계단까지 오르내리는 다족 보행 로봇은 사람이 가기 힘든 생화학 물질 오염 지역에서도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합니다. 지하 핵시설을 본따 만든 벙커에 도달한 한미 장병들은 미군의 폭발물 탐지 로봇인 팩봇을 앞세워 시설 깊숙한 곳까지 파악에 성공합니다. I think for both of our nations to train together, and this training here is crucial for us moving forward and strengthening the alliance. So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이번 훈련은 일반 보병부대와 미 스트라이커 여단이 포함된 대량 살상 무기 대응 부대 간의 유기적인 연합작전을 위해 시행됐습니다. 지속적인 교류 협력과 연합훈련을 통해 한미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이 지하 갱도에 다량의 핵물질과 생화학 무기를 보유 중인 만큼 한미는 무인 장비를 활용한 제거 작전 수행 능력을 한층 높여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서울시 발레단의 새 시즌 개막작으로 이스라엘 출신의 세계적인 안무가 오하드 나하린의 작품이 선정됐습니다. 나하린은 춤을 추면 몸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듯한 절제된 몸짓에서
때로는 줄줄이 봉우리를 틔우는 꽃처럼 피어나고 옷가지와 신발을 벗어던지며 강렬하게 분출하기도 합니다. 국내 최초 공공 컨템포러리 발레단인 서울시 발레단이 선보이는 올 시즌 개막작 데카당스입니다. 이스라엘의 무용 거장 오하드 나하린이 자신의 대표작들을 모아 재구성했고 파리 오페라 발레단 등 세계 유수의 무용단에서 무대에 올려왔습니다. A body become like a jail. Dancing become the means to get out of the jail. It's the dancing that get us free. 연습실에서 거울 사용을 금지할 만큼 감각적이고 본능적인 움직임을 중시하는 나하린의 작품답게 틀에 갇히지 않은 역동적인 춤사위는 발레단 무용수들에게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감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하나씩 다 일깨우면서 계속 변화하는 작품답게 이번 공연에서도 새로운 안무를 추가한 버전으로 선보입니다. Piece that is constantly evolve and constantly change. All my work is an excuse for me to make people dance. My language is dance. 무용 거장이 열어젖히는 서울시 발레단의 새 시즌은 오는 14일부터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입니다.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성웅 이순신. 서해 유성룡이 없었더라면 영웅이 될 수 없었습니다. 무명에 가까웠던 무장 이순신을 7계단이나 특진시켜 발탁한 게 바로 유성룡이었습니다. 그를 놓쳤더라면 조선의 운명 어찌 됐을까요? 그랬던 유성룡도 당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간신으로 몰렸습니다. 그리고 낙향했습니다. 당쟁에 나라의 안위는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그나마 일부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유례없는 권한대행 탄핵으로 혼란이 빚어졌죠. 탄핵 의결 과정에서 재적의원 과반수냐 3분의 2냐를 놓고 시비가 붙었고 탄핵 사유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핵심인데 설왕설래 말들이 많습니다. 전국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듯했던 야권을 향해 비판이 쏟아졌고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도 반영이 됐었죠. 힘 있을 때 절제하는 게 미덕일 수도 있는데 너무 힘자랑을 한 겁니다. 미국 통이자 경제통인 권한대행 탄핵 이후 국정 공백은 더 커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지만 맞상대할 만한 인물이 지금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한미 FTA 체결 때 미국 전역을 발로 뛴 통상 전문가, 주미대사를 역임한 한 총리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려야 안정을 되찾을 겁니다. 그런데도 차일피일 헌법재판소가 미루고 있습니다. 증인도 필요 없고 쟁점도 간단해 반론이 벌써 3주 전에 끝났습니다. 선고 일정조차 말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급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는 헌재는 그 이유가 뭔지 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다 보니 선고 지연 이유가 정치적 고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묵인 방조했다는 탄핵 사유에 대해 만약 기각 결정이라도 내릴 경우 윤 대통령에 대한 판단까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중용에 나오는 금언 하나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정치가 행해지고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정치가 그친다. 정치나 외교, 통상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적임자가 필요합니다. 표류하는 국정이 안정되려면 결론이 뭐든 한 총리에 대한 선고라도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3월 12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있어야 할 자리였습니다. 차츰 황사가 유입돼 모레까지 전국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호흡기 건강 잘 챙기셔야겠는데요. 내일 인천과 충청의 미세먼지 농도 종해 매우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그 밖에 전국이 나쁨 수준, 일시적으로는 매우 나쁨까지 치솟을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강원 동해안에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3도로 출발해 한낮에 14도 선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일교차가 더 큰 폭으로 벌어지겠고요. 남부지방의 낮 기온 1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는 1, 2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고 나면 날이 반짝 추워지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도 전국에 눈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3 결승전 관계로 조금 빠른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